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세상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이신 가장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무겁지만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오프닝에서 묵직한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상황이니까요. 사실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에 그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 위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정치권의 데이터들은 사실상 일종의 부도 경고 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 쏟아진 그 여론조사 지표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제 불과 한 40일, 50일 남겨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말이죠. 당대표가 무려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무의미한 방미 논란인데요. 오늘 이 사태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득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한 현상을 해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갤럽이나 MBS 같은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최신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방미전으로 쏟아진 언론 보도, 또 당내외의 날선 비판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했던 야당 대표의 기록까지 아주 꼼꼼하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선배님들께 명확히 고지해드릴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언론 보도와 기사,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려는 개인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직 팩트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원리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시 불이 얼마나 크게 나 있었는지 그 위기의 실체부터 좀 볼까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18%, 더불어민주당이 48%로 나왔습니다. MBS 조사에서도 22%대 41%였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라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죠. 아니 이게 18%라는 숫자가 참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핵심 지지층은 결집해 있을 텐데 이게 당장 무너질 만큼 치명적인 수치인가요? 그게 바로 숫자의 함정인데요. 18%라는 지지율은 단순히 유권자 10명 중에 2명만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막대한 자금하고 인력, 그리고 지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 지지율이 20% 아래로 무너져버리면 이 시스템의 동력 자체가 끊어집니다. 후원금이 마르고요. 현장 선거운동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보수층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46%에 그쳤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아군들조차 투표장에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거 동력이 사실상 멈춰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참 선배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안방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불길이 안방까지 덮치고 있는데 불 끄고 가족들 대피시켜야 할 사령관이 갑자기 짐을 싸더니 열흘짜리 관광을 가버린 겁니다. 불난 집을 두고 떠난 사령관이라 아주 뼈 때리는 비유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출국 전에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니까 누구라도 정치 생명 걸고 요구하라면서 막 반대파 퇴출을 협박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그 피말리는 전쟁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미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른바 인생컷 화보나 찍고 있었습니다. 네, 보수 언론들조차 전쟁 중 외유냐 직무유기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했죠. 가장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시면서 주먹을 꽉 쥐셨을 겁니다. 도대체 리더가 왜 이러나 싶으셨을 텐데 이게 당내 분열을 완전히 가속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정치에서 리더가 보여주는 시각적 메시지가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후보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각자 도생이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넥타이 색깔이 대표적인 징후였죠. 네, 공식석상에 붉은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언어입니다. 나는 지금의 중앙당 리스크, 그러니까 당대표와는 완벽하게 선을 긋겠다 이런 선언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의원들도 아예 자체 선대위를 발족해버렸습니다. 중앙당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아니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자금이나 홍보 지원을 안 받으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도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건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당대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게 득표에 더 유리하다는
아주 철저한 손익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와, 제발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 방해만 하지 마라. 이런 절박한 메시지네요. 참 이렇게 집안 뼈대가 다 해체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당당하게 성과를 발표했죠. 공화당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 비잔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는 질문에는 외교 관례상 비공개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아니 원래 정부 간의 민감한 외교는 비공개가 관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거를 40일 앞둔 시점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 외교의 핵심은 우리 당이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표를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성과가 있는데 비밀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가장 무능하고 공허한 변명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못할 거면 애초에 그 출장을 강행할 명분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언론 취재해보니까 출발 전에 특보단장에 잔뜩 뛰었던 만남들이 다 무산됐더라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 심지어 트럼프 멘토라는 폴라 화이트 목사까지 줄줄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네, 현지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이러니까 야당 대표한테 최고위원회에서 대놓고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 찍고 왔다. 이게 무슨 참사냐 이러면서요. 아니 만약에 진짜 거물급 인사 만나서 대단한 성과를 냈으면 선거판에서 굳이 그걸 왜 숨깁니까?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해야지. 네, 사실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한국의 야당 대표를 굳이 만날 명분이 약하긴 합니다. 그런 외교적 한계를 인정하고 물밑 작업을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빈손 외교로 드러난 거죠. 아니 이게 빈손 외교라는 걸 숨기려고 비밀주의를 내세웠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당장 비슷한 시기에 미국 다녀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극명하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조군이죠. 제가 기사들 찾아보니까 송 전 대표 측은 미국 가서 만난 사람, 실명, 직책, 논의 내용까지 싹 다 까발렸더라고요. 아니 까발린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를 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측은인 에디슨 맥도웰 하원 의원부터 앤드류 김 전 CIA 센터장, 털시 게버드 국장까지 구체적으로 실명을 다 밝혔습니다. 게다가 무슨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도 제안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죠.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미국 인프라를 재건하고 양국 안보를 결합하자는 아주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마스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고 가서 미국 실세들하고 협상을 했다. 이걸 유권자들한테 그대로 보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증명한 겁니다. 참 한쪽은 이렇게 실명에 액수까지 까놓고 세일즈를 하는데 다른 한쪽은 누구 만나는지는 비밀이다. 이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도 야 이거 당의 유능함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 이 두 행보가 연일 비교되니까 빈손 외교 논란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 이런 최악의 행보들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안방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여긴데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 이 TK 민심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에 단수 공천하면서 아주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도움되면 당적 떠나서 역량 있는 사람 뽑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사실상 김부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파다했으니까요. 텃밭 민심이 그야말로 벌집 쑤신 듯 요동을 쳤죠. 제가 세계일보 여론조사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전원이 김부겸 후보한테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8명이 덤벼도 다 털린다는 거잖아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위기는 명확합니다. 대구 경북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35%, 민주당 26%로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거든요. 세상에 예전 대선 때 이 동네에서 막 50%, 60% 나오던 그 압도적인 지지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사령관이 집 비우고 관광관 사이에 안방문 다 열어주고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리더십이 공백인 틈을 타서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결국 이사달이 나니까 중앙당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당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이번 선거는 철저히 후보자 중심이다. 중앙당은 보조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겉으로는 후보자 중심의 선거라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요.
속내는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질은 중앙당 리스크, 즉 당대표 배제 선언입니다. 선거에 간판이 되어야 할 당대표가 오히려 후보들 표를 다 깎아먹고 있다는 걸 당 내부적으로 공식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후보들 곁에 오지 마라. 당신이 오면 표 떨어진다. 이걸 아주 점잖게 포장해서 발표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당내 리더십이 완전히 식물 상태가 된 겁니다. 아, 참담합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기사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선거 반전 노리겠다고 떠난 8박 10일의 출장이 비밀주의로 무능함만 드러냈고요. 후보들 각자 도생하게 만들었고 결국 보수의 안방 대구 민심까지 날려버린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표를 모으기는커녕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맞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은 지금 이 기가 막힌 촌극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여러 언론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당대표 배제론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 선거 직후에 보수 진영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선거 이후의 잿더미 위에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얼굴 몇 명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이 붕괴된 리더십의 빈자리를 채우고 보수 재건을 이끌 새로운 구심점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기존 세력이 주도권을 잡을지 아니면 판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지 이 권력 투쟁의 행방이 앞으로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야, 그거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당대표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 나비 효과가 선거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이 역사의 변곡점을 끝까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서늘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